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완전히 시원한 가을 날씨가 돼서 바깥 나들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도 날씨가 밤낮으로 시원하니까 막 어디 나가고 싶고 한강 가고 싶고 나들이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평년보다 더워진 날씨로 가을 단풍도 늦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설악산의 첫 단풍이 10월 4일에 들었다고 해요. 평년보다 6일 늦어졌지만 그 단풍을 보려고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설악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요. 집 뒤에 있는 뒷산이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정말 몸이 근질근질 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등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등산을 하시면서 요즘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이 잘 터져 있는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하셔야 한대요. 샛길로 가다가요. 넘어지셔서 발목이 다치거나 미끄러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을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담배나 뭔가 태우는 듯한 행위는 절대 산 근처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담배를 태우시더라도 꺼진 불 다시 한번 보자 이 슬로건 기억하시죠? 확실히 불이 꺼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불씨 자그마한 게 가을바람을 타고 산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왠지 모르게 짧을 것만 같은 이 가을 여러분들과 아주 진하게 즐기면서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입니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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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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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와. Oh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 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 봐. 참 보고 싶나 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 봐. 아직인가 봐. 사랑하나 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 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 봐. 그리운가 봐. 가을 타나 봐.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려보자면요.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와 함께 17세기를 대표하는 3명의 대가 중 1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베르메르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렘브란트, 프란스 할스와 함께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인 17세기를 대표하는 3명의 대가 중 1명으로 꼽힙니다. 베르메르는 다른 대가들에 비해 다루었던 주제도 한정되어 있고 작품 수도 적고 작품 크기도 적었다고 해요. 그러나 베르메르 특유의 정교하게 구성된 햇빛 비치는 고요한 실내 전경 그림은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 이전과 이후 어떤 화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그 이미지는 현대인의 감각에도 구식으로 보이지 않아 그 작품들의 대중적인 인기는 지금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베르메르의 부치는 운하와 맥주, 모직물, 독일로 유명했던 네덜란드의 도시 델프트에서 직물업과 그림 매매, 여관업을 겸했던 레이니어 얀스존이었죠. 베르메르라는 성은 1625년경 이후가 되어서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21살이 되는 1653년에 델프트의 성 루가 길드에 가입하여 자기 이름으로 작품에 서명하고 이를 판매하고 제자를 둘 수 있는 장인의 권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길드에 가입하려면 길드가 인정한 화가 밑에서 6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요. 늦어도 15살 때부터 그림 수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화가로 독립한 이해, 그는 카타리나 볼네스와 결혼했죠. 베르메르 가족은 1660년부터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그 집에 화가의 작업실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베르메르 부부는 2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넷은 어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당시 네덜란드 가정의 평균 자녀 수인 2명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정말 지금도 20명의 자녀는 대단한데 그 당시 20명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네덜란드의 애국자가 따로 없어요. 그의 작품 제작 속도는 느린 편이었다고 해요. 그는 1년에 평균 2-3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후원자나 애호가에게 판매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인정받는 화가여서 작품의 가격은 비싼 편이었고 수가 적어 자신의 그림 판매만으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의 많은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여관을 경영했고 다른 화가의 그림을 감정하고 판매하는 화상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당대와 후대인에게 얀 베르메르, 야콥 판 데르메르, 얀 판 데르메르, 베르메르 판 델프트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작품마다 서명도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는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썼다고 해요. 베르메르는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적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베르메르 작품 중 진위 논란 없이 확실한 그의 작품은요, 단 유화 32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작 연도가 분명한 작품은 정말 오로지 3점밖에 없죠. 베르메르 작품의 제작 시기는 양식의 변화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초기에 그는 성서 주제 그림과 신화 주제 그림을 그렸지만 곧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장면을 그린 장르화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베르메르가 1656년에 그린 작품 뚜쟁이는 제작 연도가 확실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화면에는 술잔을 쥐고 앉은 노란 옷의 젊은 여인, 그녀를 안고 돈을 건네는 붉은 옷의 남자, 이 둘을 지켜보는 검은 옷의 뚜쟁이, 술잔과 악기를 들고 관람자를 보고 웃는 악사가 보이는데요. 그림의 주제는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자주 다루어졌던 매춘 장면입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탕자 이야기와 연관된 종교적 의미를 갖기도 하고 매춘 굴에 들락거리다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읽혔습니다. 이 그림의 탁자와 카펫, 인물들이 만드는 공간은 부자연스러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후에도 지속될 빛과 대상의 질감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펫이 덮인 탁자는 그림의 등장인물과 관람자를 격리시켜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거리감을 만들어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풍속화는 일종의 시각화된 희극으로 여겨졌습니다. 관람자를 바라보며 그림 속으로 안내하는 악사의 웃음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을 베르메르의 자화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제작 연도가 확실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룬5의 Sunday Morning입니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lors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may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Fingers trace your every outline. Oh yeah, yeah. Paint a picture with my hands. Oh, and back and forth we sway like branches in a storm. Change the weather, still together when it ends.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룬5의 썬데이 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작품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작품 뚜쟁이는 이후에 나오는 베르메르 그림에 비해 크기도 크고 분위기도 소란스러운 편에 속하는데요. 전형적인 베르메르식 작품은 작은 캔버스에 중산층 가정의 실내를 그린 그림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장르화와 대조적으로 등장인물의 수는 적고 분위기는 고요하죠. 인물은 거의 여성이며 이들은 관람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생각에 잠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뚜쟁이가 악덕을 비판하기 위해 그려진 작품이라면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은 소박하고 진중하게 맡은 일에 열중하는 미덕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화면에는 하녀로 보이는 여성이 주전자에서 그릇으로 우유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역시 주제는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많이 다루어지던 부엌 그림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음식물들이 번잡하게 등장하는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이 그림의 모든 것은 간결해 보입니다. 실내에는 아무 장식도 없고 음식은 빵과 우유뿐이죠. 유순하고 소박한 모습의 여성은 침착하게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생 수만 번은 하게 될 사소하고 단순한 일상사인 우유를 따르는 동작이 그 순간이 그림 속에 고정되어 엄숙하고 성스럽기까지 한 의미의 무게를 갖게 되었죠. 실제로 우유는 신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고요. 또 빵은 스스로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빵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렸던 예수와 연결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죠. 우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고요한 분위기인 이 그림의 또 다른 주인공은 왼쪽 벽에 창에서 들어오는 빛입니다. 빵을 중심으로 한 사물에 떨어지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화가는 특유의 전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묘가 사진의 초점 부위를 벗어난 사물의 모습과 닮았고 전반적으로 그의 그림이 너무도 사실적이라는 점 때문에 화가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진기의 조상격인 카메라 옵스큐라는 빛을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켜 벽이나 유리판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기구인데요. 베르메르는 당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한 광학을 비롯해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산물인 여러 기구를 그림 그리는 데 동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옵스큐라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죠. 그는 자기만의 공간과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근법도 왜곡하고 사물의 크기와 배치도 실제와 다르게 조정했습니다.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탁자도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 원근법의 법칙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인 독특한 화면을 구축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그의 예술적 감수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 뒤에는 발난로가 놓여 있고 그 벽 굽돌이에는 파란색 큐피드 그림이 그려진 흰 타일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델프트 장인들이 창안하여 인기를 끈 청화 백자 모양의 타일이었습니다. 17세기 초에 중국의 자기가 네덜란드에 처음 소개된 이래 중국의 자기, 특히 청화백자는 네덜란드 가정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서양에서도 중국 자기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델프트는 청화백자와 비슷한 외양을 가진 도기 생산의 중심지였죠. 오늘날까지 차이나가 도자기 그릇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것처럼 이때부터 델프라는 말 역시 그릇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델프트에서는 중국에는 없던 청화백자 스타일의 타일을 발명해냈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흔적이 보이던 화가의 고향 델프트에 대한 애정은 그가 그린 풍경화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풍경화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을까요? 베르메르는 단 2점의 풍경화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인 작품 델프트 풍경에는 그가 태어나 평생을 살다 죽은 델프트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풍경화와 도시 경관화가 그려졌지만 이 작품은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아취를 가진 독특한 도시의 옆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입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냥 길을 따라 걸어가도 다시 여기 너의 앞에 두려웠던 나의 맘에 하얀 눈이 내려와 So I'm still I'm here and I'll be there 따뜻하게 기대어 이렇게 다시 너를 느껴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였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 델프트 풍경은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도시의 옆모습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화면에 담긴 것은 도시의 남쪽 끝 스히 강 건너에서 도심이 있는 북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때는 화면 중앙에 있는 스히담 수문에 붙어있는 시계가 7시 10분을 가리키는 이른 아침이죠. 스히담 수문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구교회의 첨탑이고 수문 오른쪽에서 아침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은 이 도시의 상징적 중심인 신교회의 첨탑입니다. 오른쪽에 정박 중인 배에 떨어지는 햇살을 표현한 전묘,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부분과 구름 그늘 아래 있는 어두운 부분의 절묘한 대조에서 보이듯 이 작품은 공기와 빛을 조화로운 색상과 안정적인 구도 속에 담아낸 걸장입니다. 또 이 작품에는 베르메르의 주조색 중 하나인 노랑이 매혹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중 신교회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은 노란 벽은 마르셀 프루스트 때문에 유명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루스트의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5편 갇힌 여인에서 작가 베르고트는 이 그림을 보다가 죽었습니다. 오래 앓던 베르고트는 안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파리에 전시된 이 그림을 이 그림의 노란 벽을 보기 위해 무리를 해서 미술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작품 앞에서 드디어 노란색인 작은 벽면에 값진 마티에르를 발견한 그는 나도 이처럼 글을 썼어야 해 라고 말하다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노랑과 함께 베르메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색깔은 바로 파랑입니다. 화가가 절정의 기량을 발휘한 1660년대의 작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편지를 읽는 붉은 옷의 여인에서 두드러지는 것도 바로 이 파랑색이죠. 이 시기 작품에서는 작품 뚜쟁이에서 볼 수 있는 두터운 물감의 임파스토나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에서 발견되는 전묘와 같은 촉각적인 요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화면은 부드러워지고 색조는 섬세해졌죠. 구성의 군더더기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번잡한 디테일이 없는 것은 베르메르 작품 전반에서 나타난 특징이었으나 이 시기 작품에서 그런 성격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물은 단 한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의 실내에서 언제나 왼쪽 벽의 일부였던 창문도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고 빛으로 암시만 되고 있는데요. 그 빛은 여성이 입은 옷이나 의자에 댄 천을 닮은 푸른 색조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없이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이 빛의 효과가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뒤로 보이는 지도나 빈 의자, 탁자 위에 진주 목걸이,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인의 몸매 등으로 편지의 내용과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짐작하는 글들도 있으나 어느 곳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크게 의미도 없었다고 해요. 작은 캔버스에 선명하게 그려진 부분 하나 없는 이 여성의 실제감은 그림 앞에 선 사람까지도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이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감은요, 그림 속 세계와 관람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여인의 사적인 공간과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녀와 같은 침묵으로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그런 방의 한 구석과 이렇게 내밀한 고독의 순간이 있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는 그녀와 동질감을 느끼지만 함께 느낄 수는 없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이 손에 만져질 듯 사실적이고 친숙하면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이것이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매혹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작품 저울을 든 여인은 양식적으로는 작품 푸른 옷의 편지를 읽는 여인과 유사하나 보다 전통적인 주제를 담은 그림입니다. 커튼을 통해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방의 한 구석에 한 여성이 저울을 들고 서 있죠. 인물 앞의 탁자 위에는 열린 보석함에서 나온 진주 목걸이와 은화, 금화가 보입니다. 여인의 앞에는 거울이 걸려 있고 그녀의 뒤편으로는 최후의 심판 주제 그림이 보입니다. 죄의 무게 혹은 영혼의 무게를 다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저울은 최후의 심판과 함께 자주 등장해온 소재인데요. 거울과 보석은 허영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허영을 삼가고 심판을 대비하라는 종교적인 알레고리가 이 그림의 주제이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이영지의 스몰걸 피처링 도경수입니다.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ight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 girly. Boy, I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If I care about all those things that you care, then I'm not yours. Yes, you're wasting all your time for some stupid things, baby. I'm already yours. You keep asking me, do I really suit you? Do I really look good, girl? I don't understand you. All you have to do is smiling at me like there's no one interrupt us, 'cause that's all I need from you. Make the fingers freeze, 주부하지 말고 가까이 더 붙어 난 여기 있어. 네가 뭘 원하던 시간이 난 항상 똑같아. 다른 조건은 애초에 없었어. Well, big eyes, big laugh, big voice, a big personality. Girl, I don't got a fantasy. There's no more other fantasy. Yeah, yeah.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ight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 girly. Boy, I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아까 말씀 나누었던 작품 저울을 든 여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저울로 귀금속이나 보석의 무게를 다는 장면은 네덜란드 장르화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이자 일상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표준 통화가 없던 시절이라 동전의 액면가가 아니라 금화나 은화에 포함된 귀금속 값이 실제 가치였는데요. 무른 금속인 금과 은은 사용하면서 닳아서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를 알려면 저울로 달아봐야 했던 거죠. 가족의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행위는 재산 축적이라는 당시에 새로운 미덕과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이 든 저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저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울을 든 여인의 내면도 구경하는 사람의 침투가 불가능한 사적인 영역인 것이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품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입니다. 이 작품은 이례적으로 인물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한 작품인데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매혹적인 모습과 윤곽선 없이 부드러운 색조 변화로 모델링한 기법이 레오나르도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낸 초상화를 연결시켜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베르메르가 그린 거의 모든 인물들은 간소하나마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경 속에 있으나 이 그림에는 배경이나 소도구조차 없는데요. 또 다른 작품들에서 저만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인물들과는 달리 이 여성은 관람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격은 초상화가 아니라 트로니, 곧 특징적인 분장과 표정을 한 인물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르메르 특유의 노랑과 파랑으로 채색된 의상과 터번 외에 관람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왼쪽 귀에 매달린 커다란 진주입니다. 관람자의 눈길을 뗄 수 없게 하는 매력을 가졌으나 명확히 드러난 것이나 뭔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없어서 호기심과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작품입니다. 베르메르의 모든 작품들이 다소 그러하지만 특히 이 작품에서는 그림을 처음 본 사람이나 전문가나 알고 있는 것에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그런 상황이 허락하는 상상의 가능성이 이 작품을 대상으로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만들어지게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포함한 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조명과 드라마 같은 요소는 피터 그리니웨이 같은 영화 감독에게 거듭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아까 처음에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드릴 때 이 작품 소개를 해드렸으면 정말 단숨에 캐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것을 까먹었네요. 정말 이 그림은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 작품이 그려진 방석, 필통, 소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 정도로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부드러운 그 여성의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665년경에 그려진 작품이 현대에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이 부드러운 채색과 유연한 여성의 표정,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베르메르가 좀 작은 크기의 그림을 다수 그렸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은 캔버스에 유체로 그려진 가로 세로 44.5 곱하기 39cm이고 현재는 헤이그 마우리츠 하이스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저도 이 그림을 정말 실제로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주로 상인 계층의 일상을 다룬 베르메르의 작업에서 이 작품과 같이 여성의 얼굴만을 클로즈업하여 표현한 작품은 정말 적다고 했잖아요.
현재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작품 소녀를 위한 연구와 이 작품 두 개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해요. 이와 같은 가슴 높이의 인물화는 당시 많은 작가들이 인물의 특징과 골상을 훈련하기 위해 제작하였던 트로니의 형식이죠. 그러한 점에서 베르메르도 이 작품을 그렸던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소녀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 불릴 만큼 현재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어두운 배경에서 한 줄기 빛을 받고 있는 이 소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어깨 너머로 화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선은 마치 우리 관람객을 향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소녀의 큰 눈에서 더욱 부각되는데요. 더해 살짝 벌어진 입술은 이 장면이 연출되었다기보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광경과 같이 보이도록 합니다. 사실 터번을 두르고 있는 이 소녀의 얼굴에 빛이 향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놀랄 만큼 인위적이지 않은 이 모습에 매료된 것이죠. 더하여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진주 귀걸이가 터번과 얼굴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베르메르는 진주의 질감을 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요. 단지 몇 번의 터치를 통해 그 느낌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얼굴 그리고 터번과 옷에서도 세밀한 묘사보다는 자신만의 붓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의 짙은 배경은 한층 더 소녀의 모습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진주 귀걸이가 정말 실제 진주처럼 반짝거리는데 이게 공을 들이지 않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그렸다니 정말 베르메르는 타고난 화가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였습니다. 이어서 베르메르의 작품 중 일상생활을 담은 장르화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은 바로 회화 예술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다른 그림들에 비해 크기도 크고 세부에도 더 공을 들였는데요. 죽을 때까지 작가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작품에 대한 그의 애착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 공간은 왼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실내의 한 구석으로 그의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나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죠. 모델은 월계관을 쓰고 트럼펫과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데요. 이 물건들은 영광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역사의 뮤즈인 클리오의 상징물입니다. 화가는 역사를, 그런 알레고리가 들어있는 역사화를 그리는 중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장르화의 일상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장르화의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663년 델프트에 방문했던 프랑스의 한 귀족은 베르메르를 찾아갔다가 화가가 그림을 하나도 그리고 있지 않아 근처 빵집에 가서 그의 그림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화가는 자신에게 그림을 주문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와도 같은 작품을 하나 만들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에 걸린 독립 이전 네덜란드 지도의 주름, 합스부르크 왕가의 상징인 머리 둘 달린 독수리 장식이 있는 샹들리에, 탁자 위에 놓인 조각과 직물과 종이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젖혀진 전경의 육중한 커튼 모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늘 그랬듯 그의 작품에는 명쾌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아돌프 히틀러도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모아 국민의 예술이라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그 도록의 표지를 장식했던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포함해 히틀러가 세계 각지에서 징발한 8천여 점의 미술 작품은 전쟁 기간 동안 광산 갱도에 숨겨져 있다가 그의 사후에 발견되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1672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미술 시장은 무너졌고 베르메르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림 매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곤궁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는 43살이 되던 1675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사망해서 델프트의 구교회에 묻혔다고 합니다. 베르메르는 델프트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높은 가격으로 수집가들의 후원도 받았으나 기록에 남은 제자나 크게 영향을 준 동시대 화가는 없었습니다. 18세기에도 그의 작품이 간간히 거래되긴 했으나 이름은 거의 잊혀졌죠. 1822년 헤이그에 새로 개관한 국립미술관인 마우리트 하위스가 작품 델프트 풍경을 2,900길더라는 거금으로 구입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그에 대한 국가적인 존경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들어 프랑스에서 사실주의가 일어나면서
일상생활을 그린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인상주의 현성기에 베르메르가 재발견되었는데 만져질 것 같은 사실성, 시각에 대한 충실성, 사소한 순간을 영원화한 점 등이 이들에게 효소력을 가졌죠. 또 그의 작품은 위조와 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네덜란드 화가 반 메헤렌의 위조 사건인데요. 1932년부터 본격적으로 베르메르 위작을 그려온 그의 작품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학자들은 베르메르의 초기작으로 감정해 1937년 55만 길더에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미술관이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헤르만 괴링 거처에서 그가 그린 또 다른 베르메르 작품이 발견되어 유출 경로를 조사하던 경찰이 그를 검거했는데 네덜란드 국보급 회화를 적국에 넘긴 죄를 추궁받던 그는 전범보다는 위조범이 되기를 선택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았던 법정에서 그 그림을 그려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전쟁 후에 인기와 명성이 더욱 높아진 그의 작품은 정치범들에게 도난당해 인질로 쓰이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이 파손을 당하는 등의 순환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보스턴에서 도난당한 그의 작품 합주는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난당하고 또 위작이 그려지는 만큼 정말 그 명성이 대단했던 것은 맞는데요. 아직도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도난당했다가 찾지 못한 작품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의 화가인 베르메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그의 작품 수는 비록 적지만 그의 작품이 남긴 효과는 정말 극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만져질 것 같은 사실성, 또 작품 속 인물이 우리 관람자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았나 하는데요. 여태까지 사랑받는 작품들을 보면요, 정말 온화하고 유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